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오늘 펀치, 저만 펀치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펀치의 소유자 한 분 모셨습니다. 오마이스쿨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이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로 아주 인기를 모으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제일 지금 안타까워하는 게 경제를 알지 못하는 분, 제대로 잘 몰라서 좀 우왕좌왕하시고 투자에도 좀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제일 안타깝다고 하는데, 오늘 그래서 펀치를 날려볼 주제, 당신은 아직도 경알못입니까?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요. 네. 김광석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양대 겸임 교수이시기도 하고, 네, 지금 현재 KPMG에 실제 또 연구원이시기도 하고요. 예. 네네. 유명인이시라 직함이 여러 개인데, 앞에 제가 이제 경알못이라고 하면서 본인 소개를 드렸는데, 네네. 뭐 제대로 소개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소개 너무 과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경알못. 경알못, 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경익남, 저는 경익남 경알못의 친구죠. 네네. 네, 친구로서 만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뭐 특히 매일경제는 네. 그야말로 취지가 같아요. 경제를 많이 일반인에게 잘 알려드리는 네. 그런 미디어인데, 네네. 사실 뭐 취지 차이가 있겠죠. 근데 대체로 보시니까 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더라. 뭐 지금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면서요? 사실 이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경제 신문이나 매일경제 TV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처음부터 바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강론으로 들어갈 때 사용하는 주된 용어들, 그 용어들 자체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네. 금리 인상했다, 네. 주가가 폭락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데 금리는 도대체 뭐야? 뭐야? 금리를 왜 인상하는 거야? 왜 인하하는 거야? 누가 인상하는 거야? 네. 인상하면 무슨 일이 있는 건데? 사실 우리 젊은 기자들에게도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기사는 아주 쉽게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 생각보다 쉽게 쓰는 거 어렵거든요. 기사에서 그렇게 쉽게 가버리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 못해요. 그렇다고 금리란 뭔데 매번 하면서 네. 금리는 누가 인상하는 건데 맞습니다. 페드란 뭔데 네. 그 얘기를 매번 써가면서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짧은 기사 안에 그걸 다 담으면서 네. 독자와 시청자의 이해를 다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은 역시 브리칭을 하는 경익남이 필요하지 않을까 경익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서 인기를 모으고 계신지 이제 파악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경제를 알면 알수록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투자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은 제가 그 책에 남긴 그 한마디가 뭐냐면 네, 이 책이네요. 경제를 읽어주는. 네.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경제를 모르고는 투자하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경제를 안다고 무조건 투자에 성공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경제를 모르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네. 경제를 모르고 투자에 성공하면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나 그게 운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공하려면 적어도 내가 왜 이것에서 성공했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투자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를 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경제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뭐 가능한 말씀이세요. 네. 말씀인데 네. 좀 더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컨대 어떤 투자자의 뭐 강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네. 일반인 사례에서 뭐 이런 내용을 좀 더 내가 깊이 알았었다면 저런 실수를 안 했을 겁니다라고 하는 들은 사례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 너무 옛날 사례일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브렉시트 의사결정이 났을 때 이미 영국 파운드화를 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절반으로 쪼개지는데 여전히 파운드화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런 판단도 그렇고요. 기준금리 인상 의사결정이 확실시 돼가고 있는데 네.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는 거죠. 코스피에 대한 혹은 뭐 여러 가지 주가 지표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진행하는 거죠. 네네. 근데 금리를 인상하면 주가는 역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역행하는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계속 한다든가 아하. 또 부동산 투자에서 부동산
투자 수요를 줄이고 네. 공급을 늘리고자 네. 하는 정책 의사결정들이 있는데 여전히 나는 예, 그거 예. 담쌓놓고 어허. 계속 투자하고 뭐 갭 투자하고 이런 의사결정들 금리는 상승하는데 계속 돈을 더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든가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하는 시점에는 이제 더 이상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를 선택할 필요도 있는데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제를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건 다른데 단적인 예로 유류세를 인하했습니다. 네. 그럼 유류세를 인하했으면 유류세 인하할 거라는 걸 알고 기름 넣는 사람들은 운전자들은 예를 들어서 3일, 4일, 5일 동안 기름을 안 넣겠죠. 6일이 지나서 기름을 늘어가는 겁니다. 네네. 아주 소소한 의사결정이지만 이거부터 나의 부에 결정을 주는 거죠. 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제를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고요. 네네. 지금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 부동산 가격은 왜 조정되는지, 왜 우리 지역은 특별히 네. 계속 상승하는지 그 원인, 인과관계 네. 정도는 알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시청자분 중엔 반으로 나뉠 것 같아요. 네. 야, 그럼 그럴 것 같아. 또 네. 반면 또 네. 반 정도는 네. 야,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나도 아는데. 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내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제 우리 네. 시청자를 대변해서 네. 여쭤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경제학적 상식이나 지식을 조금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해시켜 주시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파운드화 사례를 주셨습니다만 네. 당장 거꾸로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 미국은 급하게 금리를 네. 올려놓고 있는 상태고 네네. 앞으로 우리 환율이 어떻게 될지 예. 혹시 예상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원화 가치요. 네. 원화 가치는 강원화 가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가 함께 올라가긴 하는데 환율 절상 압력 때문에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환율 절상 압력이 없이 그냥 기준금리 의사결정만 이어진다면 네. 강원화가 이어질 수 없는데 네. 환율 절상 압력이 같이 병행되면서 네. 강원화가 같이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미래 얘기로 들어가면 또 사실 얘기가 좀 더 어려워지거든요. 투자에 예, 대한 얘기도 예. 들어가고 그러면 그렇죠. 달러 보유를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 부분에 근데 달러 보유를 일단 늘리라 쪽이신가요? 저는 달러 보유를 적어도 2019년 상반기까지는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쪽은 좀 어려워요. 사실 경제를 어렵습니다. 조금 더 안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느냐 예.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사실 경제 전망할 때 우리 주요 경제 연구원들에서 경제 전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로 까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세계 경제 성장률, 주요국 경제 성장률, 그렇죠. 그리고 국제 유가 전망, 네네. 환율 전망 이런 건 어차피 전망으로 깝니다. 네네. 이런 것들은 주요 기구, 뭐 에너지 미국 에너지청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IB뱅크의 환율 전망 알겠습니다. 평균치 이런 것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해 드리고 그걸 전제로 한국 경제를 전망하기 때문에 네. 전달할 건 전달해 드리고 제 의견은 최대한 좁혀서 알겠습니다. 전달하는 편입니다. 그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로서 네. 그 가장 우리 경알못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의 하나로 이제 금리를 꼽으셨던데 네. 이제 드디어 금리의 시대가 또 오고 있지 옵니다. 않습니까? 예, 이미 금리의 거의 뭐 코앞에까지 문 네. 앞에까지 온 것 같아요. 네네. 우리도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린다 했었고 이제 이렇게 네네. 얘기가 진행되고 있던데 네. 왜 금리를 우리 경알못이 가장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어떤 부분에 이해를 못하고 있던가요? 일단은 금리에 대한 정의가 머릿속에 없고요. 첫 번째. 그리고 금리를 왜 인상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누가 인상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정책금리라는 게 있고 시중금리가 있는데 아하. 둘은 무슨 차이가 있는데 네. 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는 거죠. 우리 시청자들을 예. 염두에 저희 시청자들은 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라 익숙하실 조금 것 같습니다. 의아해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단 예, 말씀이죠. 예, 예.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금리라는 개념이 사실은 들어가면 들어가서 사실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주식, 부동산, 뭐 채권, 대체 투자, 기타 등등이 있는데 네네. 이런 식의 투자와 금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던가요? 오해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는 금리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머릿속에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투자 항목에 대한 관계, 네, 네. 뭐 역관계라든가 아니면
정의 관계라든가 어떤 관계를 전혀 이제 머릿속에 규명해 놓지 않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금리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의사 결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심지어 부동산 전망을 하거나 아니면 유가 전망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의 기초가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진행하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요즘에 사실 우리 경제에서 또 참 아픈 대목 중에 하나가 그 무슨 최저임금 올린 다음에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경제 비중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비중을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 박사께서 한 7, 8년 전에 한 5, 6년 전인가요? 저 현대경제연구원에 계시면서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그러면서 뭐 자영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그때도 화제가 좀 됐었어요. 요즘 한 5, 6년 지나서 자영업 보면서 어떤 느낌 드십니까?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작가님들 정말 어쩌면 제가 제 인생에서 보고서를 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포함해서 뭐 한 200여 편을 써본 것 같은데 그중에 그 이상이 없었던 보고서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라는 보고서에서 중요한 멘트는 뭐냐면요. 이 지금의 추이도 마찬가지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자영업자의 규모가 늘어납니다. 지금도 한 3년째 자영업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여기서 자영업자 비중이란 전체 취업자, 우리나라 취업자가 2,700만 정도 된다 그러면 그중에 자영업자가 몇 퍼센트 차지하나 이거거든요. 그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현재 5번째예요. 근데 4개의 국가, 우리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들 4개를 헤아려 보면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OECD 회원국이라 하지만 OECD 회원국이었어? 하는 의문을 자아내는 그런 나라들 빼면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근데 지금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산업의 인력들이 유출되고 또 경기도 불확실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죠, 투자가. 그런 여건 속에 있다 보니 유출되는 인력들이 다시 재취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과밀한 업종에 내가 창업을 함으로써 더 과밀화를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하고 그런 과정에서 폐업과 창업이 계속 많아지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 해결책은 뭐가 돼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자영업자의 창업 준비 기간을 고려해 보면 1에서 3개월, 그러니까 평균 2개월이죠. 2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끝내는 자영업자, 창업자가 50%를 넘어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준비 없이 창업한다는 거죠. 준비 없이 창업하게 되면 당연히 집 주변에서 흔히 보던 업종으로 창업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겠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 있는 창업. 다시 말하면 이 분야에, 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업종을 창업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없는 업종을 찾는 그런 준비된 창업이 필요하겠다. 뭐 드릴 말씀은 정말 많은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 토픽입니다. 올해의 결산과 내년 전망입니다. 내년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어떻게 결산하고 어떻게 이어질까요? 내년 걱정 많이들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2019년은 뭐라고 칭할 수 있냐면 제가 이 2019년 경제전망 책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결정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deciding point라고 했습니다. 아직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은 안 된 겁니까? 결정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올라갑니까? 내려가는 걸로 결정되어진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의미의 결정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김 박사의 전망이 맞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김 박사의 전망을 전제로 그럼 우리 일반인들 또는 투자자들은 어떤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될까요? 그럴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디사이딩 포인트라는 이 현 시점에서는 이제 긴축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긴축의 시대를. 금리 인상기인 거죠.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시점에는 당연히 돈의 가치는 상승하고 반대로 물건의 가치는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보다는 좀 더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겠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에는 엔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 한 해는 엔화 가치의 상승, 강엔화를 전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엔화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적어도 2019년 1분기까지는 국제 유가가 상승합니다. 그건 이제 미국의 이 산유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얼마나 더 심화될 것이냐 여부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가 이 산유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통해서 국제 유가를 계속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2분기부터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 원유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올려놓고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이제 조정되는 구조로 현재 국제 유가 전망 기구들에서 전망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국제 유가에 투자하는 유가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안전자산이나 상승하는 종목에 투자 의사 결정을 하셔야 되고 물론 주가가 하락한다고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 유망한 산업들이 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식 투자 의사 결정을 또 하셔야겠다. 방향은 아마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거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속도의 문제가 이제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금리를 막 올릴 거로 보시는 모양인데 올리더라도 꽤 제법 미국을 따라서 여러 차례 따라 많이 올린다라고 전제를 하시는 건가요? 우리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강연할 때 표현을 하기를 한국은행 총재께서 마치 이 카라를 잡혀서 억지로 끌려가듯이 인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 그렇게 연출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본인도.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대내적인 여건, 우리 국내 경제만 보면 경기 부양이 더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 아까 이제 긴축의 시대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변곡점을 넘어선 부분은 맞는데 그래서 대신 이제 저 금융보다는 재정을 많이 풀고 지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맞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한다면 긴축의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 있는 거고 그럼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좀 또 완화되는 거 아닐까요? 의사결정의 그런 국면에서 우리가 방향을 잘 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에 경기가 호황이라면 세계적으로 경기가 호황이라면 긴축의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2019년 한 해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과 유로존 이런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나고요. 물론 가파르다는 것도 어폐가 있겠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점차 시작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는 아니겠지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인상하는 액션으로 취해져 가고 있는 거죠.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그러면 부동산 값은 뭐 좀 상대적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다른 여건을 제외한다면 안정적으로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가장 주된 특징은 탈동조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17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지방을 막론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그랬어요. 근데 2017년부터는 따로 움직이는 게 뚜렷한데 특히 지금 가장 주된 2018년, 19년에 주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역전세난입니다. 그래서 역전세난이 뚜렷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급매가 발생합니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탈동조화,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가 점유 비중이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가격 하락세가 안 나타나요. 거래 절벽이죠. 가격 절벽이 아니라 거래 절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뚜렷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가격이 조정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는 안 움직이고 하나는 많이 움직이니까 평균적으로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부동산 불패 신화는 어느 정도는 뭔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고 보시는 거군요. 2019년에는 완만한 하락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부동산 정책 기조도 기존 정책 방향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한계에 봉착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기조도 조금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변화가 있는 모멘텀을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어떤 급등 국면이 조금 지나갔다면 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리를 굳이 이렇게 따라서 많이 올려야 되느냐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금융 안정과 환율의 문제만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자 그와 함께 내년을 생각하면서 한두 가지 더 이제 떠오르는 게
그리고 남북 문제도 우리 네. 경제에 이제 엄청난 변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요인입니다만 네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네.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였던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났어요. 네네. 내년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 경협은 조금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속화된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전제가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비핵화 의지가 오케이. 유지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당장 나타나는 게 올해 하반기에 도로 발주입니다. 그리고 역시 철도 발주. 이런 것들은 거의 눈에 띄게 나타나는 네, 거고요. 이산가족 상봉 시스템, 상시 상봉 시스템, 그리고 화상 상봉 시스템 이런 것도 구축하고요. 당장 드러나는 것이 내년에 개성공단의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제2의 공단 구조화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통신 인프라나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여러 관광 비즈니스의 부분적인 남북 관련 특수 같은 것들이 나타나겠죠. 당연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네, 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우리 지금 이 가족이 분화되고 하면서 솔로, 네. 싱글, 혼자 살고 솔로, 네. 가족 단위가 쪼개지고 네. 이쪽 경제가 자꾸 커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 변화는 계속되겠죠. 솔로 이코노미 시대는 이미 왔고요. 네. 그리고 더 가속화되는 건 맞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경제를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인구 절벽을 자꾸 말씀하세요. 근데 인구 절벽 아닙니다. 인구 절벽은 아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인구가 줄어도 가구가 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수요는 네. 인구가 아니라 가구라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가구는 왜 느느냐? 인구가 줄더라도 가구는 늘 수 있는데 그건 1, 2인 가구가 늘어서거든요. 네, 네. 1, 2인 가구의 증가세가 계속 견조하기 때문에 네, 네. 유통업계나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네. 건설, 주거 서비스 여러 영역에 걸쳐서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 그런 비즈니스는 네.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유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경알못은 아닐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만 예. 그렇지 않더라도 경제 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조언을 끝으로 더 해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제 2019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제안해드리고 싶은데요. 2019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2019년에는 뭐 신흥국 불안이라든가 브렉시트 이행이라든가 아니면 중국발 경제 위기 가능성이라든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라든가 이런 대외적인 여건도 있고 국내에 다양한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2019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먼저 체감하시고 그리고 그런 경제 이슈들을 이 매일경제TV와 같은 좋은 방송을 통해서 계속 팔로우하면서 그런 투자 의사결정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 이제 먼저 준비된 자세로 투자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알못의 반대는 뭡니까? 경잘알입니다. 경잘알. 네. 예, 내년에는 우리 경잘알을 위해서 네. 함께 노력하시는 걸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느덧 내년 2019년 경제를 전망해보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뭐 우울한 전망도 많은데요. 결국 중요한 건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자, 경알못에서 경잘알로 나가는 그런 2019년 매일경제TV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